정숙은 올해 68이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가족 곁이 곧 행복이라 믿으며 아들 부부와 함께 살았다. 아들 민수는 직장에 매달리고 며느리 은지는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정숙의 존재는 식사 준비하는 사람, 아이 돌보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었다. 어느 날이었다. 정숙은 매달 받는 노인연금이 이상하게 줄어든 걸 발견했다. 항상 정확한 금액이 들어오던 통장인데 이번 달은 평소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남아 있었다. 이상하네. 은행에서 실수한 건가? 처음엔 은행에 실수겠거니 했다. 요즘 세상이 복잡하니 실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2달, 3달이 지나도 같은 금액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었다. 매달 정확히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빠져나갔다. 불안한 마음에 정숙은 통장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돋보기를 끼고 한 줄 한 줄 꼼꼼히 살펴보던 그녀의 눈에 낯익은 이름이 들어왔다. 자동이체 박은지.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며느리의 이름이었다. 아들 민수와 결혼한 며느리 은지의 이름이 거기 또렷이 찍혀 있었다. 정숙은 손이 떨려 통장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아니야. 설마.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혹시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박은지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일 수도 있지 않은가. 며느리가 자신의 허락도 없이 이런 일을 할 리 없다고 애써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다음 날 정숙은 은행을 찾았다. 떨리는 마음으로 창구 직원에게 물었다. 이 자동이체 계좌가 정확히 누구 명의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대답했다. 네, 박은지 씨 맞으시네요. 주민등록번호도 확인됩니다. 그 순간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은행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계좌주는 분명히 며느리 은지였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버스 안에서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내 허락도 없이, 아니 내가 알지도 못하게 내 통장에서 돈을 가져갔다니. 정숙은 며칠 동안 말을 아꼈다. 혹시 은지가 착각했을까 싶어서. 아니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서. 며느리와의 관계가 더 나빠질까 봐 두렵기도 했다. 이미 집안 분위기는 충분히 어색했다. 하지만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의 액수는 매달 정확했다. 마치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계획적으로 빼가는 것처럼. 실수나 착각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규칙적이고 정확했다. 정숙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는 현실이 너무나 서럽고 억울했다. 마침내 정숙은 결심했다. 이대로 참고 넘어갈 수는 없었다.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봐야 했다. 그것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느꼈다. 며칠 뒤 정숙은 용기를 냈다. 그동안 수없이 망설였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면서도 빨래를 널면서도 손주를 돌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며느리가 화를 내면 어쩌지? 아들은 또 어떻게 반응할까? 하지만 이대로 묻고 넘어갈 수는 없었다. 자신의 노후를 위한 소중한 돈이었다. 평생 고생하며 일해서 받는 자격이 생긴 연금이었다. 저녁 식사 후 정숙은 조심스레 며느리에게 말을 꺼냈다. 은지야. 목소리가 떨렸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혹시 내 통장에서 내 계좌로 돈 빠져나가는 거 알아?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은지는 마치 귀찮다는 듯 스마트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말했다. 손가락은 여전히 화면을 빠르게 스크롤하고 있었다. 아, 그거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 나온 대답이었다. 은지는 하품을 하듯 입을 벌리며 덧붙였다. 어머님 생활비예요. 같이 사시니까 조금씩 부담하셔야죠. 그 말투는 너무나 담담했다. 마치 당연한 일을 말하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순간 정숙의 얼굴이 굳었다. 생활비. 라니? 내 생활비요. 어머님도 여기서 식사하시고 전기 쓰시고 물 쓰시잖아요. 요즘 물가도 오르고 해서 부담이 만만치 않거든요. 은지는 여전히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표정 따윈 확인할 생각도 없는 듯 했다.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 목소리에 미안함도 존중도 없었다. 그저 같이 사니 돈 내라는 계산적인 말뿐이었다. 그런데 미리 얘기라도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니? 정숙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미리요? 어차피 내실 돈인데 뭐가 중요해요. 오히려 제가 자동 이체로 해드려서 편하시잖아요. 깜빡하실 수도 있으니까. 은지는 마침내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정숙을 쳐다봤다. 그 눈빛엔 따뜻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어머님, 솔직히 제가 집안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여기 계시면서 해주시는 것도 있잖아요. 서로 주고받는 거죠 뭐. 정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자신이 이 집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다. 아들 민수는 옆방에서 텔레비전 소리만 높이고 있었다. 이 대화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아니 어쩌면 듣고도 모른 척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날 밤 정숙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오래된 액자를 바라봤다. 작은 나무 액자였다. 모서리는 세월에 닳아 색이 바랬고 유리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다. 거기엔 어린 민수의 사진이 있었다. 7살 무렵의 민수였다. 엄마 사랑해요. 사진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메시지가 눈에 밝혔다. 크레파스로 알록달록하게 색칠한 하트 그림도 함께 있었다. 그때 민수는 어린이집에서 어버이날 카드를 만들어 와서는 정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었다. 엄마, 나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야. 그 아이가 자라서 이런 집안이 될 줄 그때는 몰랐다. 그 순수했던 아이가 이제는 어머니가 당하는 모욕을 모른 척하는 어른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정숙은 액자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이 집의 짐이 된 걸까? 밤은 깊어갔지만 정숙의 잠은 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 정숙은 집안의 무급 일꾼이 되었다.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그랬는지도 몰랐다. 단지 이제야 그 사실을 명확히 깨달은 것뿐이었다. 생활비를 내라는 며느리의 말은 정숙의 위치를 확실히 규정지었다. 이 집에서 정숙은 가족이 아니라 돈을 내고 사는 사람이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다. 부엌으로 가서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웠다.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다. 은지는 아침 식사를 챙겨 먹고 출근하면서 한 번도 잘 먹었습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당연하다는 듯 젓가락을 놓고 일어섰다. 오전엔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다. 낮엔 빨래를 널었다. 빨랫감이 많은 날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68배 몸으로 감당하기엔 버거운 일이었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 어머님이 집에 계시는데 뭐. 은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오후가 되면 손주 지훈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다. 아이는 정숙에게만 안겼다. 할머니 배고파요. 할머니 목말라요. 할머니 이거 해줘요. 정숙은 아이를 사랑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아이와 놀아주고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를 봐주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었다. 저녁엔 다시 식사 준비가 시작되었다. 은지가 퇴근하면 의뢰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았다. 정숙이 부엌에서 땀을 흘리며 요리를 하는 동안 은지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드라마를 봤다. 어느 날 저녁 정숙이 저녁상을 차리고 있을 때였다. 어머님 요즘 세상에 전업주부도 힘든데. 은지가 스마트폰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어머님은 건강하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정숙은 국그릇을 놓다가 손을 멈췄다.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다. 오히려 건강하니까 일을 더 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렸다. 아프지 말고 계속 일해달라는 무언의 압박 같았다. 정숙은 자신의 존재가 점점 지워지는 걸 느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다. 언제부턴가 머리를 제대로 빗지도 옷을 신경 써서 입지도 않게 되었다. 어차피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았다. 그저 밥 해주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아이 돌보는 사람으로만 인식될 뿐이었다. 그녀의 하루는 타인의 일로만 가득했고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 친구들과 차 한 잔 마실 여유도 산책을 나갈 시간도 텔레비전 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볼 겨를도 없었다.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졌다. 아니 채워졌다는 표현도 맞지 않았다. 빼앗겼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다.
어느 날 답답한 마음에 절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았다. 수진아. 응, 정수가. 무슨 일이야? 은지가 내 연금을 자기 생활비로 가져간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정숙은 울먹이며 말했다. 나 너무 서러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여기서 짐이 된 걸까? 수진은 잠시 침묵했다.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수가 평생 참았으면 이제 한 번쯤은 내 인생 살아봐. 내 인생? 그래. 내 인생. 넌 엄마로만 시어머니로만 누구의 할머니로만 살아왔잖아. 정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산 적이 있어?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수진이 이어서 말했다. 그게 복수라도 내 존엄을 지키는 일이야.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가족이라고 해서 그걸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법은 없어.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박혔다. 전화를 끊은 후에도 수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내 존엄을 지키는 일이야.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루가 또 지나갔다. 자신을 위한 하루는 아니었지만 그날 밤 정숙은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 인생을 살아도 될까? 이제라도? 며칠 뒤 정숙은 우연히 은지의 방을 청소하다가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평소처럼 집안 청소를 하던 날이었다. 은지와 민수는 모두 출근하고 지훈이는 유치원에 간 오전 시간이었다. 정숙은 걸레질을 하다가 침대 밑에서 삐져나온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이게 뭐지? 처음엔 그냥 제자리에 밀어 넣으려고 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봉투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은행 로고가 보였다. 정숙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최근 자신의 통장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혹시 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놀라운 것이 들어 있었다. 정숙 명의의 적금 통장. 정숙은 눈을 의심했다. 통장 표지에 윤정숙이라는 자신의 이름이 또렷이 인쇄되어 있었다. 언제 만들어진 통장일까? 자신은 이런 적금을 만든 기억이 전혀 없었다. 손이 떨리며 통장을 펼쳤다. 그런데 예금주는 분명 자신인데 통장 개설 신청서의 서명은 은지의 필체였다. 정숙은 며느리의 글씨체를 잘 알고 있었다. 둥글둥글한 글씨, 특히 이응과 시옷을 쓰는 독특한 방식까지. 이게 대체? 정숙은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 통장에는 수백만 원이 쌓여 있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는데 그 날짜와 금액이 낯익었다. 이건 내 연금이잖아. 정확히 자신의 노인연금에서 자동 이체되던 그 금액이었다. 정숙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그 계좌는 사실상 은지의 재테크 수단이었다. 정숙의 연금이 자동 이체되어 쌓인 돈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손끝이 떨렸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허탈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며느리는 단순히 생활비를 가져간 게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이름을 도용해서 적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정숙은 서류 뭉치를 더 뒤적거렸다. 그 안에는 또 다른 문서들도 있었다. 은지가 정리해둔 재테크 계획서였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시어머니 명의 적금 세금 혜택 활용. 만기 시 본인 계좌로 이체. 정숙은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계획적이었다. 치밀하게 준비된 일이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단순히 가정부로만 본 게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 본 것이었다. 정숙의 이름, 정숙의 돈, 심지어 정숙의 신분까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나?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이번엔 서러움만이 아니었다.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분노였다. 그리고 결연함이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통장을 바라봤다. 손에 쥔 통장이 묵직하게 느껴졌다. 이건 단순한 통장이 아니었다.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동시에 정숙이 반격할 수 있는 무기이기도 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섰다. 거울 앞에 섰다. 거기엔 지친 노인의 얼굴이 보였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다. 예전의 순종적이고 참는 눈빛이 아니었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단단한 눈빛이었다. 그래. 정숙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렇게 나를 가정부로 봤다면 나도 이제 그만 순한 사람은 아니다. 통장을 품에 안은 정숙은 방을 나섰다. 발걸음이 달랐다. 더 이상 주춤거리지 않았다. 그날 오후 정숙은 은행에 갈 준비를 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자신의 존엄을 되찾을 시간이었다. 거울 앞에서 정숙은 오랜만에 립스틱을 발랐다. 옷도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단순히 은행에 가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으러 가는 것이었다. 정수가 이제 내 인생을 살아. 친구 수진의 말이 떠올랐다. 그래,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때였다. 다음 날 정숙은 은행으로 향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고 오랜만에 화장도 했다. 마치 중요한 면접을 보러 가는 사람처럼 긴장되면서도 확신에 찬 표정이었다. 가방 속에는 어제 발견한 그 통장과 자신의 신분증 그리고 인감도장이 들어 있었다. 손에 쥔 가방이 묵직했다. 하지만 그 무게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든든했다. 은행에 도착한 정숙은 창구로 갔다. 어떻게 오셨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다. 이 적금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정숙은 통장을 내밀었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목소리도 또렷했다. 직원이 통장을 확인했다. 아, 윤정숙 고객님 맞으시죠? 신분증과 도장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금주 윤정숙. 인감 도장도 내 것. 모든 것이 완벽히 자신의 명의였다. 며느리가 아무리 자신의 이름을 도용했다 해도 법적으로 이 통장의 주인은 정숙이었다. 은지는 그 사실을 간과했던 것이다. 아니, 어쩌면 시어머니가 감히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해지 사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더 이상 필요 없어서요. 정숙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다. 몇 분 후 직원이 말했다. 해지 완료되었습니다. 원하시는 계좌로 입금해 드릴까요? 아니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새로운 계좌를 만들고 싶습니다. 신탁 계좌요. 신탁 계좌요? 네, 손주 이름으로 만들고 싶어요. 정숙은 조용히 적금을 해지했다. 그리고 그 돈 전부를 손주 지훈이 이름으로 신탁 계좌에 옮겼다. 신탁 계좌는 특별했다. 지훈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돈이었다. 부모도 보호자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었다. 오직 지훈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아이만은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자. 정숙은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지훈이가 자라서 어머니 은지처럼 되지 않기를 바랐다. 이 돈이 아이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되기를,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랐다. 은행을 나서는 정숙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다. 더 이상 억울하거나 서럽지 않았다. 저녁 6시 은지가 퇴근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은지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잠시 후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은지가 거실로 뛰어나왔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어머님. 제 방에 있던 서류가 없어졌어요. 혹시 보셨어요? 정숙은 조용히 설거지를 하며 대답했다. 서류? 어떤 서류? 통장이요. 적금 통장.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 그거. 내 이름으로 된 통장 말이니? 네, 그거요. 해지했어. 순간 정적이 흘렀다. 은지가 퇴근 후 난리법석을 피웠다. 뭐라고요? 어머님. 그 돈 제 월급에서 적금 넣은 거예요. 제 재테크예요. 은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제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모은 돈인데요. 어떻게 허락도 없이. 정숙은 천천히 돌아섰다. 처음으로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허락? 내가 내 통장에서 돈 가져갈 때는 내 허락 받았니? 그건. 그리고 내 월급으로 내 이름 적금 넣었으면 그건 내 돈이지 않니? 정숙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은지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어머님. 그건 제가 세금 혜택 받으려고. 세금 혜택?
내 이름 도용해서? 정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강했다. 너는 나를 가정부로 봤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봤어.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은지는 입을 다물었다. 할 말이 없었다. 정숙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이건 내 인생의 마지막 투자야. 그리고 그 수익은 너한테서 배운 교훈이지. 정숙은 고개를 돌려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며칠 뒤 정숙은 짐을 꾸렸다. 결정은 이미 내렸다.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아니, 머물러서는 안 되었다. 여기 있으면 다시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것 같았다. 참고 견디고 자신을 지우며 사는 그 삶으로. 큰 여행 가방 하나와 보따리 2개면 충분했다. 68회를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었다. 옷가지 몇 벌, 낡은 앨범, 그리고 소중한 추억들. 짐을 싸는 동안 집안은 조용했다. 민수는 출근했고 은지는 방문을 굳게 닫고 나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정숙과 말을 섞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정숙은 방 안을 둘러봤다. 이곳에서 3년을 살았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살면 행복할 거라 믿었던 3년. 하지만 그 시간은 행복보다는 고통으로 가득했다. 자신의 존재가 점점 작아지는 걸 느끼며 보낸 시간이었다. 방 한켠에는 오래된 인형이 놓여 있었다. 민수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던 곰 인형이었다. 낡고 해져서 솜이 빠져나올 것 같았지만 정숙은 이 인형을 버리지 못했다. 이 인형 안에는 아들이 자신을 사랑했던 시절의 기억이 담겨 있었으니까. 정숙은 그 인형을 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옆에는 액자에 든 사진도 함께 두었다. 어린 민수가 엄마 사랑해요라고 쓴 그 사진이었다. 이제 이 물건들은 아들에게 돌려줄 시간이었다. 아니, 남기고 갈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편지 한 장을 놓았다. 흰 봉투에 정성스럽게 쓴 편지였다. 정숙은 오랜 시간 고민하며 이 편지를 썼다. 원망의 말을 쓰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은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은지에게 내 인생의 마지막 적금은 나를 가정부로 부른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교훈이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그리고 너희를 위해 살았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나는 없었다. 존엄은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킬 용기에서 온다. 내가 내 연금을 가져가고 내 이름으로 적금을 만들었을 때 나는 단순히 돈을 잃은 게 아니었다. 나는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제 나는 떠난다. 더 늦기 전에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훈이에게 전해주렴. 할머니는 너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이 아이만큼은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않는 어른이 되기를 바란다고. 정숙. 편지를 내려놓은 정숙은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다. 더 이상 아쉬움은 없었다. 오히려 후련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정숙은 그 길로 시골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내려갔다. 몇 달 전 친구 수진이 소개해준 집이었다. 강가에 있는 작은 단층 집으로 마당에는 텃밭을 가꿀 수 있었고 뒤편으로는 산책로가 이어져 있었다.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해봐. 아무도 널 가정부로 부르지 않는 곳에서. 수진의 말이 떠올랐다. 버스에서 내린 정숙은 천천히 집을 향해 걸었다. 공기가 달랐다. 도시의 매캐한 공기가 아니라 흙과 풀 냄새가 나는 맑은 공기였다. 집에 도착하자 닭 우는 소리가 들렸다. 이웃집에서 키우는 닭들이었다. 아침마다 저 소리에 눈을 뜨겠구나. 정숙은 미소 지었다. 알람 소리에 억지로 눈을 뜨던 도시 생활과는 달랐다. 강바람이 불었다.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 정숙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다. 이 바람이 자신의 지난 상처들을 조금씩 씻어내 주는 것만 같았다. 집 안으로 들어간 정숙은 짐을 풀었다. 많지 않은 짐이었지만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주는 일이 즐거웠다. 이제 이곳은 자신의 공간이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오롯이 자신만의 공간. 저녁이 되자 정숙은 마당에 나가 앉았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시간을 살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누구를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저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정숙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진짜 시작. 몇 달 후 은지의 회사는 내부 횡령 사건으로 시끄러워졌다. 처음에는 작은 소문으로 시작되었다. 회사 내부에서 회계 장부에 이상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였다. 감사팀이 들어왔고 철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 중심에는 은지가 있었다. 은지는 회사의 재무팀에서 일했다. 그녀의 업무는 회사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권한을 이용해 은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회사 돈을 빼돌렸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다. 몇십만 원 정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한 금액.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금액은 점점 커졌다. 수백만 원 그리고 천만 원을 넘어섰다. 회사 자금 일부를 개인 명의로 돌린 사실이 드러나며 은지는 결국 해고를 당했다. 아니, 해고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회사는 고소를 준비했고 은지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상황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은지는 무너졌다. 소파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커리어도 명예도 그리고 미래도.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왜?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다.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아내가 회사에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항상 능력 있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아내였다. 하지만 그 능력을 이런 식으로 사용했다니. 은지,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민수가 물었다. 돈이 필요했어. 우리 생활비도 빠듯하고 아이 교육비도 만만치 않잖아. 은지의 변명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알았다. 그건 핑계였다는 것을. 진짜 이유는 욕심이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잘 살고 싶다는 욕심. 그제야 어머니의 말이 그리고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떠나던 날 민수는 별 생각 없이 바라만 봤었다. 어머니가 왜 떠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저 어머니가 그러고 싶으신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어머니는 도망친 게 아니었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떠난 것이었다. 며느리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다. 민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나는 뭘 한 거지? 나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지? 죄책감이 밀려왔다. 아내의 잘못만이 아니었다. 자신도 공범이었다.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모른 척했으니까. 며칠 후 민수는 시골로 향했다. 어머니가 계신 곳의 주소는 친구 수진 이모에게서 들었다. 처음에는 연락도 받지 않으시던 어머니였지만 수진 이모가 중간에서 설득해 주었다. 내 엄마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 하지만 상처받았어. 천천히 다가가렴.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다시 마을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야 했다. 드디어 작은 전원주택 앞에 도착했을 때 정숙은 평화로운 미소로 마당에 물을 뿌리고 있었다.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들을 보는 눈빛이 복잡했다. 반가움과 서운함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민수야, 어쩐 일이니? 엄마. 미안해요. 민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어른이 되어서 어머니 앞에서 우는 건 처음이었다.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왜 떠나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은지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저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 정숙은 물뿌리개를 내려놓았다.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래, 이제라도 알면 됐다. 정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사람은 늦게라도 변해야 하니까. 엄마,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제가 잘할게요. 민수가 애원했다.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민수야. 나는 여기가 좋아.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살고 있거든. 하지만 너는 내 가족을 돌봐. 은지도 지훈이도.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좋은 남편이 되렴. 좋은 아버지가 되고. 정숙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나는 이제 괜찮아. 여기서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어. 텃밭도 가꾸고 이웃들과 차도 마시고.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의 말이 옳았다.
어머니는 행복해 보였다. 그 어느 때보다. 가끔 찾아뵈도 될까요? 그럼. 언제든지 오렴. 하지만 가정부 찾으러 오는 건 아니겠지? 정숙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민수는 쓴 웃음을 지었다. 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날 저녁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나누는 편안한 대화였다. 어머니는 변했다. 더 당당해졌고 더 평화로워 보였다. 그리고 민수도 달라졌다. 이제야 어른이 된 것 같았다. 1년이 지났다. 정숙의 시골집 마당에는 이제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 있었다. 봄에 심은 채소들도 무럭무럭 자라 푸른 잎을 자랑했다. 아침이면 닭 우는 소리에 눈을 뜨고 저녁이면 강가를 천천히 걸었다. 정숙은 이제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았다. 서두르지 않았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쉬고 싶을 때 쉬었다. 이웃들과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기도 하고 혼자 책을 읽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이따금 민수가 지훈이를 데리고 찾아왔다. 할머니. 아이는 정숙의 품에 안기며 웃었다. 정숙은 손주를 안고 마당을 함께 거닐었다. 텃밭에서 직접 키운 토마토를 따서 아이에게 먹여주기도 했다. 지훈아, 할머니가 심은 거야. 맛있지? 네, 진짜 달아요. 그럴 때면 정숙은 행복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의무감은 없었다. 그저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로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뿐이었다. 민수는 달라졌다. 집안일을 나눠하고 은지에게도 변화를 요구했다. 은지는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민수는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함께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일은 없었다.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가끔 민수는 어머니께 그렇게 말했다. 이제 됐어. 내가 깨달았으면 됐다. 정숙은 담담히 대답했다. 어느 저녁 정숙은 마당 평상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웠다. 이제는 이런 풍경을 바라볼 여유가 있었다. 문득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다. 남편을 위해 살았던 시절. 아들을 키우며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시간. 그리고 며느리에게 자신의 존재가 지워지던 순간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 모든 경험이 자신을 이곳으로 이끌었고 진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정숙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가족이라도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주진 않는다. 그것이 정숙이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어도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 뿐이었다. 정숙의 행복을 책임져 주지 않았다. 정숙이 아무리 희생해도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평생 참고 내어주기만 하던 삶은 결국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정숙은 쓴 웃음을 지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내어주었는지 며느리는 알지 못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뿐이었다. 그런 삶을 살면 살수록 정숙 자신은 점점 사라졌다.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심지어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서도. 존엄은 누가 주는 게 아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그 누구도 정숙에게 존엄을 선물하지 않았다. 아들도 며느리도 그 누구도. 존엄은 주어지는 게 아니었다. 요구해야 했고 지켜내야 했고 때로는 싸워서 되찾아야 하는 것이었다. 스스로 되찾을 때 비로소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정숙이 은행에서 통장을 해지하던 그 순간. 며느리에게 당당히 맞섰던 그 순간. 그리고 집을 떠나 이곳으로 오던 그 순간. 바로 그때 정숙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다. 68이라는 나이는 늦지 않았다. 아니, 어떤 나이도 늦지 않았다.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에 늦은 때란 없었다. 정숙은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는 자유로웠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윤정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마당 한구석에서 바람이 불었다. 시원한 강바람이었다. 정숙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마당의 꽃들을 살랑살랑 흔들었다. 정숙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다. 며느리의 계좌에서 사라진 돈, 그것은 시어머니가 되찾은 존엄의 값이었다.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숙이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치른 대가였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씨앗이었다. 그 돈으로 만든 손주의 신탁계좌는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했다.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마라. 사람의 가치는 그가 얼마나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사는가에 있다. 정숙은 눈을 떴다. 저 멀리 강물이 반짝였다. 석양 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아름다웠다. 그리고 정숙의 인생도 이제 그렇게 빛나기 시작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된 진짜 인생.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존엄은 당신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함부로 대할 권리가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자신을 지키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을 시작하세요. 당신의 존엄을 되찾으세요.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투자입니다.